나는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나의 존재를 집안의 가구처럼 여겼어요. 여보, 우리 졸업할까요? 그것은 여행이나 은퇴를 제안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식어버린 저녁 밥상머리에서 65의 최미자 씨가 남편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낳고 손주들까지 보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녀는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 결혼 졸업 황혼 이혼을 부드럽게 이르는 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동훈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를 내려놓고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을 빤히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러지. 지난 20년 동안 사랑을 서서히 죽여온 침묵에 관한 비밀이 곧 밝혀지려 합니다. 항구 도시 부산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와 서민적인 밀면 한 그릇이 영원한 이별의 벼랑 끝에선 두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65세의 이혼과 부산의 밀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별은 말다툼이나 물건을 부수는 소리 혹은 적나라한 배신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별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침묵 부둣가, 다리 밑에 낀 이끼처럼 점차 커져서 어느 날 집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무거워진 그 침묵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파경을 마주하면 눈물을 흘릴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감정은 평온함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여자가 손을 놓기로 결심하고 평생 책임을 짊어지던 남자가 그것을 내려놓기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즉각적인 해방이 아니라 대양의 그 어떤 분노보다 더 은근하고 끈질긴 마음의 태풍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산의 노부부 박동훈 씨와 최미자 씨, 그리고 그들의 말년을 뒤흔든 졸혼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박동훈 씨와 최미자 씨의 낡은 벽돌집은 초량동의 가파른 언덕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라진 시멘트 마당에서는 밤이 되면 황금빛 조명으로 빛나는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바닷바람은 짠내와 특유의 습기를 머금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누비며 옥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나무 창틀을 세차게 때립니다. 옛날 이 집은 가족의 자랑이었고 지금은 멀리 서울에 정착해 장성한 두 아들의 웃음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황혼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현재 그 넓은 집은 갑자기 차갑도록 광활해져 버렸고 마치 거대한 기억의 무덤처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열망과 슬픔 그리고 사랑의 말들이 묻힌 곳이 되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올해 68살 한국철도공사의 베테랑 퇴직 직원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증기 기관차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죠. 수십 년 근속 기간 동안 그는 단 1분도 지각한 적이 없고 병으로 알아눕지 않는 한 휴가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박 씨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은 낭만적인 장미 꽃다발이나 베개맡에 달콤한 속삭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세대 남자의 사랑은 정해진 날짜의 집에 가져다주는 월급 봉투로 구체화되었고 도박이나 술주정 없이 처자식을 굶기지 않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묵묵히 신문을 읽는 자신의 듬직한 존재감이야말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충분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른 감정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동양 여성의 화신이었습니다. 40년을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면서 최 씨는 남편의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근하는 남편의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정확히 알았고 아침마다 들리는 헛기침 소리가 추위 때문인지 담배 때문인지 구분했으며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냄새를 싫어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보모처럼 그를 세심하게 보살폈지만 비극적이게도 박 씨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과 주름을 깊이 들여다보며 임자, 오늘 어때요? 라고 단순한 안부를 물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아니면 한 번도 없었나.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집안의 필수 가구처럼 살았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힐 만큼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궤적을 영원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은 부산의 눅눅한 이슬비가 내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박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갈치조림으로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이른 아침 자갈치 시장에서 고르고 골라 사온 하얗고 신선한 갈치, 토막들이 두툼하게 썬 무매콤한 고춧가루와 함께 졸여져 매혹적이고 따뜻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도 잡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소리는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와 박 씨가 음식을 씹는 규칙적인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항구를 뒤덮는 안개처럼 짙고 무거워 숨이 막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미자 씨는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설거지와 세제 때문에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40년 세월의 용기를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동훈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젓가락으로 빨간 양념이 듬뿍 밴 무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가 되물었습니다. 짧고 퉁명스럽게 눈은 여전히 생선 접시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내 생각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박 씨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 조각이 흰 쌀밥 위로 툭 떨어지며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드라마에서 보던 폭발적인 분노는 없었습니다. 고함이나 위협적으로 식탁을 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평하고 익숙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헛디뎌 떨어진 사람처럼 극도의 황당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혼자 산다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아니면 큰애네 집으로 갈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목소리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본 적 없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내 말은 우리 결혼하자는 거예요. 최 여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엄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박씨 집안 며느리로 아이들 엄마로 당신 아내로 40년을 꼬박 살았어요. 내 책임은 다했고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어요. 이제 난 최미자로 살고 싶어요. 민호 엄마나 박씨네 안 사람이 아니라 그냥 최미자로서요. 그녀는 마치 마음속으로 잠 못 이루던 밤 천장을 바라보며 혹은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오후에 이 대화를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길고 유창하게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벌떡 일어나 나이 먹고 주책이다, 노망났다, 혹은 미쳤다 라고 욕설을 퍼붓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화를 내기를 바랐습니다. 적어도 화를 낸다는 건 아직 관심이 있고 소유하고 싶어 하며 그녀를 뗄 수 없는 부분으로 여긴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먹다만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김서린 유리를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문틈 사이로 윙윙 거렸습니다. 숨 막히는 긴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5분 아니면 10분 아무도 몰랐고 시계를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맛있는 갈치조림 냄새와 쓰라린 슬픔 사이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박 씨의 머릿속은 지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날들과 아내의 묵묵한 희생, 그리고 자신이 안정이라고 치부했던 무심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가 떠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부장적인 본성과 옛 세대의 높은 자존심은 그가 자존심을 굽혀 매달리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려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러지. 그 대답은 짧고 가벼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 여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황함을 보고 싶었고 그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빠르고 단호한 동의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월급 없는 가정부 오래된 습관일 뿐이라 잃어버리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과 마찬가지로 익숙한 침대에서 함께 잤지만 이번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두 등 사이의 거리는 고작 한 뼘 몸을 살짝만 움직여도 닿을 수 있었지만 지금 그 거리는 마치 한 사람은 부산에, 다른 사람은 서울이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아득히 멀었습니다. 최 여사는 몸을 웅크린 채 눈꼬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 베개 한쪽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아픈 가슴 속으로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지나간 청춘을 위해 닳고 닳아 죽어버린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의 차가운 결말을 위해 울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흐느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를 다독이고 싶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혹은 단순히 왜?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두꺼운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쥔 손은 뼈마디가 아프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처럼 무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 시대의 남자들은 강철 같은 규율 속에서 자라며 눈물을 삼키고 식은 강철처럼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다정함으로 여자를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놓아주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자 아내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남자다운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물게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희끗희끗한 귀 밑머리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인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고 초량동 언덕 위의 집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용 경고 아래 이야기는 황혼 이혼을 겪는 복잡한 심리적 전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요소는 없으나 무관심과 가정 내의 고독,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랑의 대가에 대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이별에 대해 성찰할 시간을 찾는 성인 청취자에게 적합합니다. 박동훈 씨와 최미자 씨의 4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운명의 날은 부산항 전체가 하늘의 분노에 잠긴 날이었습니다. 썩어버린 붉은 실을 끊어내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날이 이토록 축축하고 암울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먼 바다에서 수톤의 물을 머금은 듯 무겁고 칠흑 같은 먹구름이 몰려와 자랑스러운 부산타워 꼭대기마저 가려버렸고 평소의 화려한 풍경을 잿빛이 줄을 이루는 우울한 수묵화로 바꿔버렸습니다. 비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꼬불꼬불한 언덕길과 납작한 지붕들, 그리고 지쳐버린 영혼들을 덮쳤습니다. 3주 전 우편함에 도착한 차가운 소환장에 적힌 일정에 따라 오늘 아침 10시 정각 두 사람은 의무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연제구에 있는 부산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금욕적일 만큼 절약 정신이 투철한 전직 철도원 박 씨는 산복도로를 달리는 6번 버스를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모든 질서를 뒤흔들었고 버스는 연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인지 아니면 곧 전처가 될 사람에 대한 마지막 체면치레인지 모를 드문 순간 박 씨는 최 여사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택시를 부른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를 이 행동은 그에게 전례 없는 사치였으며 이 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생을 끝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형 은색 택시의 좁은 공간 안에서 인조 가죽 시트 냄새와 차가운 담배 냄새, 비 오는 날에 곰팡 내 섞인 습기가 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은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한해협만큼이나 넓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최미자 씨는 오늘 집안의 중요한 제사 때나 입던 단아한 회색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투박하고 두툼한 천의 그 옷을 입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쭈글쭈글한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놓은 낡은 인조 가죽 핸드백을 마치 망망대해의 유일한 구명조끼인 양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동훈 씨는 10년 전 큰아들의 서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맞췄던 짙은 감색 양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체격을 갉아먹어 양복은 이제 헐렁해졌고 어깨선은 축 처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남자의 야위고 고단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앞유리창의 와이퍼 소리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렸고 마치 부부라는 이름의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소리 같았습니다. 항구 도시 사람, 특유의 넉살 좋은 얼굴을 한 중년의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힐끔거리며 차 안을 감돈 우울한 공기를 쫓아내려는 듯 사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두 분이 아침 일찍 어디를 가십니까? 자식들 보러 가요? 아니면 잔치라도 가십니까? 그 천진난만한 질문은 침묵 속으로 툭 떨어져 슬픈 진홍곡 사이에 잘못된 음표처럼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박 씨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앞만 응시한 채 쉰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제구 가정법원으로 갑시다.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짧고 차가운 대답에 기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가라앉았고 온도는 밖에서 울부짖는 비바람보다 더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는 초량동의 낡은 동네를 뒤로하고 부산 특유의 가파른 언덕길을 묵묵히 빠져나갔습니다. 최미자 씨는 빗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리며 밖의 풍경을 얼룩덜룩하게 뭉개버리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 속에서 고층 빌딩과 깜박이는 간판 불빛들이 빨리 감기, 한 기억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박 씨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러 왔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도 부산의 하늘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듯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당시 검은 머리에 의지 넘치는 눈빛을 가졌던 청년 박동훈은 주저없이 어깨가 다른 교복 상의를 벗어 어린 신부의 머리 위를 가려주며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으로 뛰었습니다. 젖은 옷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그날 그의 몸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그 처마 밑에서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 그는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당신 굶기거나 고생시키지 않겠소. 나랑 결혼하면 늘 배부르게 해주리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녀는 굶은 적도 쌀값이나 장볼 돈을 걱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말에 굶주렸고 나눔에 목말랐으며 자신의 침실 안에서 고독에 떨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배는 불려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굶어 죽어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고 차창 밖에 빗방울 이미지와 섞여 짜고 쓴맛을 남겼습니다. 최 여사의 끊임없는 생각은 옆에서 들려오는 낮고 머뭇거리는 소리에 갑자기 끊겼습니다. 임자, 춥지 않소. 박동훈 씨의 목소리가
지금까지의 숨 막히는 침묵을 깼습니다. 최미자 씨는 긴 꿈에서 깬 듯 깜짝 놀라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다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남편의 당황한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거기 앉아 그녀 쪽으로 찬 바람을 뿜어내는 에어컨 방향을 조절하려는 듯 손을 우물쭈물 뻗으려다이네 무력하게 허벅지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가지마 라고 말하고 싶었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들은 목구멍까지 뜨겁고 아리게 차올랐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억눌렸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남자의 너무 큰 자존심이었고 한 번도 고개 숙여 사과해 본 적 없는 가장의 체면이었으며 가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노년의 자격지심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뒤늦은 후회와 나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지만 무릎 위에 놓인 주름진 손은 밖의 태풍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치는 그의 마음을 고발하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마침내 가정법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때 비는 진짜 대홍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은 유리창 틈새로 윙윙거렸고 길가 은행나무를 세차게 흔들어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물에 젖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두 분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기사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며 노부부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 지폐를 한 장씩 신중하게 세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거스름 돈을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차문을 열어 챙겨온 커다란 검은색 나무 손잡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양복 어깨 한쪽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는 서둘러 들어가지 않고 최 여사가 앉은 반대편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우산을 그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여 얼굴을 때리는 굵은 빗방울을 막아주었습니다. 나와요. 계단 조심하고. 빗소리에 섞인 그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물고 놀라운 이 신사적인 행동에 최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준 게 얼마만인가요? 그가 우산을 씌워준 게 얼마만인가요? 아마도 40년 전 그 운명의 비 오는 날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움푹 패스 광대뼈에 맺힌 빗방울과 평소의 냉담함이 아닌 막연한 불안감이 서린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슬픔이 솟아올랐습니다. 왜 이런 다정함은 모든 것이 끝나갈 때야 나타나는 걸까요? 그들은 빗물에 젖은 채 넓은 법원 로비로 들어섰고 반짝이는 화강암 바닥 위로 긴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건물 안의 공기는 건조했지만 차가웠고 서류 냄새와 숨 막히는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운명은 이 노부부를 한 번 더 놀리려는 듯했습니다. 로비 중앙에 걸린 전광판에는 하늘의 판결처럼 붉은 글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긴급 공지 태풍 및 국지적 침수 영향으로 오늘 오전 조정 기일은 잠정 연기됩니다. 당사자들은 오후 2시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씨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그녀는 피로가 섞인 한숨을 내쉬고는 벽에 붙은 차가운 금속 대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는 젖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고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의 발밑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지사항을 보다가 추위와 허탈함에 어깨를 떨며 웅크리고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기둥 같은 남자였지만 지금 아내를 이 차가운 관공서에서 고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깰 구실을 찾았습니다. 배 안 고파?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저어 거절하려 했습니다. 먹을 기분도 아니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비어있던 배가 갑자기 꼬르륵거리며 민망하게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나가서 뭐 좀 먹읍시다. 여기 앉아 있으면 추워서 관절 쑤실 거야.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평소의 명령조나 건조함이 없었습니다. 그 쉰 목소리에서 무언가 간절함, 약간의 애원, 마치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거나 단순히 이 얄궂은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언가라도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법원 문을 나서 검은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었습니다. 멀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길 건너편 현대적인 고층 사무실 빌딩들 사이에 푹 파묻힌 낡은 벽돌 골목 안에 칠이 벗겨진 나무 간판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전통 밀면 앤 물국수 전문점.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 냄새와 맑은 식초의 시큼한 냄새가 빗줄기를 뚫고 퍼져나와 후각과 잠든 기억을 깨웠습니다. 최미자 씨와 박동훈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마지막 날을 위해 하늘이 준비한 짓궂은 장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수줍고 서툴렀던 첫 데이트. 그들이 20대 청춘이었던 그때 그들도 서로 마주 앉아 이 밀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이 폭풍우 치는 날 작은 국수 가게에서 갑자기 겹쳐지며 두 사람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살다 보면 작은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 순간이 그 어떤 화려한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시끄러운 말다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묻혀버린 관심과 세월 속에 용인된 무심한 습관들 속에서 요절하곤 합니다. 부산의 비바람 치는 날 법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허기를 채우려던 밀면 한 그릇은 40년을 함께 산 박동훈 씨와 최미자 씨가 마주해야 했던 가장 가혹한 양심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식초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 사이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곁에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뒤늦은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문틀에 달린 구리 풍경이 맑은 딸랑 소리를 내며 밖의 빗소리 속에 외롭게 울렸습니다. 두 노인이 눅눅한 냉기와 거리의 비릿한 빗물 냄새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이 국수 가게의 이름은 강신의 식구들. 연제구 골목 깊숙이 숨겨진
오래된 식당으로 시간은 80년대에 멈춘 듯 했습니다. 내부는 좁지만 묘하게 아늑했고 세월의 흠집이 배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참나무 테이블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푹 고아낸 사골 육수의 구수한 냄새 발효된 쌀식초의 시큼하고 맑은 냄새가 담근 빨간 김치의 알싸한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와 젖은 옷 냄새가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두런거리는 소리 그릇과 수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화음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막 들어온 두 손님의 결혼 생활에 감돈 죽음 같은 정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젖은 우산을 접어 문가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의 등 뒤에 숨어 눈을 돌려 은밀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구석진 곳 먼지 쌓인 산세베리아 화분 옆 누런 조명이 가장 덜 비치는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마치 어색함과 두 사람을 감싼 슬픔을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 또래로 보이는 인상 좋은 여주인이 재빠르게 시원한 물 두 잔과 기름때 묻은 코팅된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최 여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했습니다. 여기 밀면 두 그릇 주시오. 하나는 오이채, 많이 하나는 파, 절대 넣지 말고. 그 짧은 주문은 최 여사의 머릿속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렸습니다. 핸드백에 빗물을 닦으려 고개를 숙이던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번쩍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동공은 극도의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생파 냄새를 끔찍이 싫어한다는 것을, 그리고 밀면의 아삭한 오이를 극도로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아니 어쩌면 아이들이 자라 둥지를 떠난 지 30년 동안 초량동 집의 식사는 모두 그녀의 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 매콤한 생선조림 양념이 잘 밴 불고기. 그의 국그릇에는 그가 그 맛을 좋아하기에 늘 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릇에서 그녀는 조용히 꼼꼼하게 젓가락으로 파를 하나하나 골라내어 밥상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왔고,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신문이나 TV 화면에만 눈을 받고 있는 남자가 그 사소한 디테일을 눈치챌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심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 그녀의 취향이나 식습관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파 넣지 말고 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그녀 마음속 편견의 벽에 금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그 침묵은 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부산의 명물 밀면 두 그릇이 나와 나무 탁자 위에 가볍게 탁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음식이었던 밀가루로 만든 이 냉면은 이제 이 항구 도시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노란 면발은 쫄깃하고 부드럽게 말려 반짝이는 살얼음 육수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얇게 썬 돼지고기 편육, 몇 점, 노란 반숙 계란 반쪽 절임무, 그리고 새빨간 양념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감격으로 달아오른 최 여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평생 남편을 시중드는데 익숙한 아내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최 여사는 탁자 위 반짝이는 가위를 집어들고 남편의 면을 먼저 잘라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가위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검버섯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다른 손이 더 빨리 가위를 채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가위를 단호하고 힘있게 가져갔습니다. 싹둑, 싹둑. 금속이 면을 자르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가 아내의 면을 먼저 잘랐습니다. 그녀가 먹기 편하게 의뢰하던 대로 십자 모양으로 면을 4등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것을 잘랐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조금의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식탁에서 가위를 든 모습을 본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인데도 말입니다. 면을 다 자른 그는 식초 병과 겨자 병을 그녀 쪽으로 밀며 식당의 소음 속에 묻힐 듯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겨자 많이 넣는 거 좋아하잖아. 맛지 먹기 좋게 식초도 좀 더 넣고. 최 여사는 앞에 놓인 깔끔하게 잘린 밀면 그릇을 보다가 가위를 내려놓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지더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아 목구멍을 막아 숨이 막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적셨습니다. 여보, 그녀가 목이 메어 갈라진 소리를 냈습니다. 왜, 지난 세월 동안 집에서는 한 번도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파 안 먹는 거, 겨자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그녀의 질문은 표독스러운 원망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관심을 굶주려온 영혼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얼음이 녹아가는 차가운 밀면 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양철 지붕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최 여사가 여느 때처럼 그가 회피하리라 생각할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목소리는 아득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했어. 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건 나약하고 못난 짓이라고 배웠어. 난 내 책임은 돈을 벌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지붕이 새면 고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김서린 돋보기 안경을 벗고 충혈된 피로한 눈을 드러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방어 기제나 권위 없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적나라했고 노년의 피로와 뒤늦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난 내가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당신 때리지 않으니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소한 일로 표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틀렸던 거지 안 그래? 최미자 씨는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하염없이 떨어져 차가운 밀면 그릇에 떨어졌고 짠 육수와 섞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신은 가장이었으니까. 그 일은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 집을 하숙집으로 만들어버린 게 잘못이에요. 여보, 난 당신이 설거지해 주길 바란 게 아니에요.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고생하는 거 안 무서워요. 하지만 난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아플 때 많이 아파 라는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내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을 때 한번 쳐다보고 고개라도 끄덕여 주길 바랐어요. 맛있는 걸 해줬을 때 마음 따뜻해지는 칭찬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고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부부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면,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고통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나 정말 외로웠어요, 알아요. 당신이랑 한 집에 살고 한 침대에서 자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당신의 침묵. 그건 무딘 칼처럼 매일 내 가슴을 조금씩 도려냈어요.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마음에만 담아두고 내 감정은 나 혼자 처리하게 내버려 뒀어요. 당신은 내 존재를 마치 집 안의 책상이나 의자처럼 당연하게 여겼어요. 말들이 큰 홍수 뒤에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했던 동양 여성의 억눌린 울분이 이 비바람 치는 날 허름한 국수 가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나간 청춘을 위해 한 번도 충족되지 못한 소박한 바람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돌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늙은 그의 가슴을 세게 때렸고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단단한 껍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날이 추워지면 무릎 관절통으로 뒤척이던 아내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자는 척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고 어색함이 두려웠으며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 낯간지러움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 아내가 아이들 이야기, 이웃집 이야기를 하려 노력했지만 자신은 식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건성으로 대답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침묵이 금이라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침묵은 독약이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철로의 대못을 박던 든든했던 그의 손이 이제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그릇에서 가장 크고 살코기가 많은 돼지고기 편육을 집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툴고 어색하게 그 고기 한 점을 최 여사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장난감 나누는 법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서툴렀습니다. 고기는 면 위에 덩그러니 놓였지만 그것은 고백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 먹어. 여기 고기가 오늘 아주 부드럽네. 당신 이도 약한데 이거 먹는 게 편할 거야. 그것은 그의 사과였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란 무뚝뚝하고 거친 부산 사내는 미안해라거나 사랑해라는 세 글자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의 언어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결함이 생기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따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양보하는 것으로 후회를 표현할 줄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못한 채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난 나쁜 남편이야. 난 침묵이 남자의 듬직함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내 침묵 속에서 당신을 서서히 죽어가게 한 거였어.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풍족함으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죽인 거야. 최 여사는 그릇에 놓인 고기를 보다가 그 어느 때보다 낮게 숙인 남편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안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망망대해 같은 연민이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신이 만든 고독의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는 책임감과 편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노년이 되어서야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의 밀면은 평소보다 더 짰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사랑이라는 기초 수업을 다시 배우는 두 백발 노인의 눈물 맛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작은 국수 가게에서의 점심은 그들이 평생 참석했던 그 어떤 호화로운 연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의 침묵으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주위 공간은 기묘하게 고요해졌고 그 자리를 감정의 흐름이 채웠습니다. 비바람에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은 얼음이 다 녹아버린 밀면 두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먹다가 울다가 눈물 속에서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쑥맥이었던 청년 박동훈이 첫 데이트 때 처녀 최미자의 미소를 보고 너무 떨려서 빨간 양념 국물이 가득한 국수 그릇을 새 양복 바지에 쏟았던 그날을요. 그날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했지만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얼룩은 빨면 지워지죠. 안 되었으면 됐어요. 그 기억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들이 낯선 룸메이트가 되기 전에 서로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설레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섰을 때 부산의 거센 태풍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듯 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처마 밑에 맺힌 빗방울 몇 개만이 탁한 웅덩이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하늘은 깨끗이 씻겨 투명하고 높았으며 쪽빛이 바다 쪽 지평선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먹구름은 사라지고 나무집 사이로 오후에 찬란한 햇살이 비치며 젖은 아스팔트 바닥을 은빛으로 반짝이게 했습니다. 공기는 맑아졌고 항구에서 불어오는 특유의 짠내와 함께 시원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가정법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였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느려졌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차가운 철문에 닿으면 국수 가게에서 피어난 기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도로변 쪽에 선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걷는 아내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 앞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을 보았고 수십 년간 가족을 지탱해온 야윈 어깨를 보았습니다. 막연하지만 강렬한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별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익숙한 발자국 소리 없이 텅 빈 초량동 집으로 혼자 돌아가 침묵하는 내 벽을 마주해야 하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부산 가정법원이라는 동판이 햇빛 아래 반짝이는 정문 앞에서 박동훈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예정대로 대기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늙은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최미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가부장적이고 건조한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과 사랑을 처음 안 소년의 수줍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 씨, 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임자나
민호 엄마라는 호칭으로만 불렀던 그 이름을요. 네, 최 여사는 습관적으로 대답하며 멈춰 서서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씨는 머뭇거리며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긴장으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가 막 그쳤는데도 목이 타는 듯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우리 좀 미루면 안 될까? 최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속내를 읽으려 했습니다. 뭘 미뤄요? 오늘 오후 재판요. 아니,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졸업을 미루자고. 내가 아직 이 결혼을 졸업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시험에 떨어져서 당신 인생에서 퇴학당할까봐 겁이 나. 나 유급 신청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햇볕에 그을린 박 씨의 주름진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는 그 높던 남자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놓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남편 노릇 재수강 신청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머리 나쁜 열등생인 거 알아. 하지만 배울게. 매주 당신이랑 밀면 먹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할게. 침묵 대신 말하는 법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게. 매일 당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할게. 최미자 씨는 멍하니 눈앞에 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까다롭고 똑똑한 노인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를 막아주려고 옷을 벗어주던 그녀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청년 박동훈을 다시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사이의 사랑은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무심함. 지루한 일상의 두꺼운 먼지 아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비 한 번 약간의 진심만으로도 그 먼지는 씻겨 내려갔고 가장 원초적인 설렘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비 온 뒤에 흙내음과 남편의 양복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동화처럼 모든 게 당장 완벽해지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실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박 씨는 습관처럼 퉁명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며 그녀 역시 늙음 때문에 잔소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 사이에 차가운 침묵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빛이 들어올 구멍을 찾았습니다. 좋아요. 최미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박 씨가 본 아내의 미소 중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달이 되고 눈과 주름이 겹쳐지며 노년의 우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이 수업료 비쌀 거예요. 당신 연금으로 감당되겠어요. 얼마든 낼게. 박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을 펴지게 하는 드문 미소가 그의 얼굴을 기이할 정도로 온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대로 수업료는 매일 적어도 30분은 나랑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준 밥 싱겁다고 타박하지 않기. 싱거우면 알아서 간장 쳐서 드세요. 합의했어. 당장 재수강 계약서 쓸게. 그들은 법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철문은 슬픈 과거처럼 등 뒤에 남겨졌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몸을 돌려 집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 항구 쪽 긴 내리막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박 씨가 슬며시 투박한 손을 내밀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최 여사의 검버섯 핀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옛날처럼 부끄러워 손을 빼지 않고 살며시 그의 손을 맞잡아 용서와 수용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물기 어린 도로 위에 길게 늘어진 두 노인의 그림자가 하나로부터 황혼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부산의 하늘 배경 위로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더 많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에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박 씨와 최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길고 넓은 이 인생에서 관계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 혹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존재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청춘을 바쳐 크고 좋은 집,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집을 짓느라 애쓰지만 정작 그 안에 가정을 가꾸는 일은 있곤 합니다. 박 씨와 최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운명적인 폭풍우와 눈물 젖은 밀면 한 그릇 덕분에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파경의 벼랑 끝에서 멈춰 서서 되돌아보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해서 누구나 그런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이 영영 떠나버렸거나 마음이 너무 식어버려 다시 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짝 놀라 경청하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추억을 모두 안고 등을 돌려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황해서 붙잡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침묵이 당신의 사랑을 죽이는 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귀가 들릴 때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람의 눈이 보일 때 관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운 좋게 저녁 밥상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맛있는 반찬을 서로에게 집어주십시오. 결국 노년의 행복, 아니 인생 전체의 행복은 자식들이 많거나 은행 잔고가 두둑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그저 머리가 희고 다리가 느려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곁에 밀면 한 그릇 함께 먹을 지기가 있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손잡고 걸어가며 마음이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지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채널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는 작은 불씨가 되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자와 함께 사랑 가득하고 평안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